해병대 원스타 출신의 여군이 일진 문제가 많은 고등학교에 부임하게 되고 담배를 피며 선생에게 성희롱, 폭언을 일삼는 아이들을 개박살내고 인간으로 개조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전라남도 목포. 유달산 아래 다도해의 짭조름한 바람이 낡은 항구의 비린내와 뒤섞이는 도시. 한때는 300살 목화, 소금의 고장으로 번영을 누렸지만 이제는 녹슨 어선들과 함께 세월의 뒤편으로 밀려난 듯한 쓸쓸함이 도시 곳곳에 배어 있었다. 희망보다 체념을 먼저 배우는 아이들에게 바다는 더 이상 낭만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씁쓸한 항구의 끝자락에 목포 항만고등학교가 파도에 시달린 갯바위처럼 위태롭게 서 있었다. 항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업이나 조선업에 종사하는 가정의 자녀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길 잃고 가장 거친 아이들이 모인 곳이 바로 3학년 4반 통칭 패선처리장이었다. 새 학기가 시작된 9월. 교장실에는 태풍 전야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교장 박광식은 식은땀을 닦으며 눈앞에 이력서와 그 이력서의 주인인 젊은 여성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강바다 선생님. 이 기록은 대체. 강바다. 갓 30을 넘긴 나이. 질끈 묶은 머리카락 아래로 다도해의 섬들처럼 날카롭고 단단한 이목구비가 드러났다.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겨울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그 안에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서슬퍼런 기운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의 이력서 가장 마지막 줄에 적힌 문구는 현실 감각을 마비시킬 정도였다. 대한민국 해병대 제1사단 작전참모 최종 계급 준장 해병대 최초의 여성 장군 초고속 승진에 살아있는 신화 귀신 잡는 해병을 잡는 지휘관으로 불리던 그녀가 어째서 이 항구 도시의 문제아 소굴의 평교사로 지원했단 말인가. 기록 그대로입니다, 교장 선생님. 강바다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파도 소리 같은 울림이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사람의 목소리였다. 어째서 저희 학교에 오시게 된 겁니까?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그녀는 짧게 말을 잘랐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의 질문을 허락하지 않았다. 박광식 교장은 해병대사령부의 직인이 찍힌 교육청 추천서를 보며 더 이상 묻기를 포기했다. 오늘 3교시부터 3학년 4반 수업이 있습니다. 부디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 3학년 4반 교실. 그곳은 이미 무법지대였다. 창가에서는 학생들이 버젓이 담배를 피워 교실 안은 자욱한 연기로 가득했고 교실 뒤편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술병까지 뒹굴고 있었다. 강바다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그러나 그 시선에는 호기심보다 새로운 먹잇감을 발견한 상어떼의 잔인함이 번뜩였다. 오메, 저 아가씨는 뭐다냐? 새로운 선생인가? 이 교실의 무법자 오지혁이 낄낄거리며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빚더미에 올라 원양어선을 타고 있었고 그는 이 교실의 아이들을 상대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족의 생활비를 벌고 있었다. 그에게 학교는 생존을 위한 또 다른 바다였고 약한 아이들은 그가 낚아 올리는 물고기였다. 오지혁의 똘마니 중 하나가 먹다 남은 붕어빵을 강바다를 향해 던졌다. 우리 동네는 이런 걸로 신고식한다, 아줌마. 정겹지 않소? 붕어빵은 질척한 소리를 내며 강바다의 어깨에 부딪혀 그녀의 싼 재킷에 팥소 자국을 남겼다. 아이들의 야유와 폭소가 터져나왔다. 강바다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깨를 더럽힌 붕어빵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부동은 그 어떤 분노의 표현보다 더 오싹한 위압감을 자아냈다. 그녀는 천천히 붕어빵을 던진 학생에게로 걸어갔다. 위축된 학생의 앞에 선 그녀는 때리거나 욕하는 대신 조용히 물었다. 이름. 김철민인데 왜요? 해병대 체력 검정 1급 기준 윗몸 일으키기 2분의 86회. 팔굽혀펴기 2분의 72회. 3km 달리기 12분 30초 이내. 김철민, 너는 여기서 몇 개나 할 수 있지?
그녀는 그의 폭력을 체력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남성성의 척도로 되받아쳤다. 김철민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붉어졌다. 그때 오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뒤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교실 전체에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웜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체력도 좋으신가 보네. 밤에도 그렇게나 빡세게 훈련시키시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잡래. 그 뜨거운 훈련. 끔찍한 조롱. 교실은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다. 강바다는 천천히 오지혁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가 아닌 마치 목표물을 포착한 포구처럼 차갑고 정확하게 그를 조준하고 있었다. 너. 그녀의 짧은 한마디에 교실의 모든 웃음이 멎었다. 전원 자세 낮춰. 명령이었다. 아이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그녀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던졌다. 그 안에는 군살 하나 없는 강철 같은 근육으로 다져진 몸이 드러났다. 엎드려 뻗쳐. 실시. 지금 뭐하자는 끄악. 반항하려던 오지혁의 목덜미를 강바다의 손이 정확하게 움켜쥐고 바닥에 내리꽂았다. 저항할 수 없는 힘이었다. 해병에게는 퇴로가 없다. 무조건 직진이다. 너희가 오늘 내 인내심의 한계선을 넘었으니 나도 너희의 한계를 시험해보겠다. 전원 팔굽혀펴기 준비. 그녀는 교실 바닥을 순식간에 해병대 훈련소의 연병장으로 만들었다. 하나에 구령하고 둘에 몸 내리고 셋에 올라오고 넷에 함성 지른다. 구령은 목소리가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한다. 실시.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혹은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엎드렸다. 구령 시작. 하나. 흐하나. 목소리 봐라. 이게 모기 새끼 우는 소리냐? 다시. 하나. 강바다의 불호령이 교실을 찢을 듯 울렸다. 악. 하나. 둘. 셋. 악. 셋. 넷. 악. 악. 목포 항만 고등학교 3학년 4반. 그들의 지옥 같은 그러나 진짜 인생을 위한 첫 번째 훈련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귀신 잡는 해병으로 불렸던 그녀는 이제 아이들의 마음속에 도살인 절망이라는 귀신을 잡기 위해 이 항구 도시에 부임한 것이었다. 첫날의 지옥 같은 참교육 이후 3학년 4반에는 폭풍이 지나간 듯한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다. 아이들은 강바다를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은 이전 교사들에게 보였던 조롱 섞인 공포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그것은 마치 성난 파도나 거대한 태풍 앞에서 느끼는 자연의 힘에 대한 원초적인 경외심에 가까웠다. 다음 날 강바다는 아이들을 이끌고 학교 버스에 태웠다. 어디 가는 겁니까? 오지혁이 잔뜩 경계하며 물었다. 너희가 매일 보는 곳.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겪어보지 못한 곳. 버스가 도착한 곳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넓게 펼쳐진 갯벌이었다. 물이 빠져나가 끝이 보이지 않는 검은 뻘밭. 해병대에게는 가장 혹독한 훈련장이자 가장 강력한 정신력을 요구하는 장소였다. 강바다는 뻘밭 저편 약 200m 떨어진 곳에 붉은 깃발 하나를 꽂았다. 오늘 수업이다. 저 깃발을 가장 먼저 가지고 오는 조에게는 오늘 하루 모든 훈련에서 열외시켜주겠다. 그녀는 반을 4개의 조로 나누었다. 아이들은 어처구니 없는 과제에 헛웃음을 쳤다. 지금 우리 보고 저 뻘밭에 들어가라고요? 미쳤어요? 장화도 없는데 맨발로 들어가라고요? 싫습니다. 오지혁을 중심으로 한 아이들이 노골적으로 반항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훈련 열외라는 달콤한 보상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들은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고통받을 바에야 한번 도전이라도 해보자는 심산이었다. 좋다. 하기 싫은 인원은 여기서 구경하도록. 단 도전하는 자들이 실패했을 때 그들의 고통을 2배로 나누어 받게 될 거다. 강바다의 말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모든 아이들이 갯벌 앞에 섰다. 그들의 경쟁심과 오기가 발동한 것이다. 시작. 강바다의 신호와 함께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뻘밭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갯벌은 거대한 늪과도 같았다. 발은 허벅지까지 푹푹 빠졌고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엄청난 체력을 소모했다. 여기저기서 욕설과 비명이 터져나왔다. 오지혁과 그의 조는 다른 아이들을 밀치고 넘어뜨리며 가장 앞서 나갔다.
하지만 그들은 곧 깊은 뻘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신세가 되었다. 다른 조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서로를 돕기는커녕 먼저 가기 위해 서로를 밟고 지나가려 애썼다. 갯벌 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때 한 학생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뻘 속에 있던 날카로운 굴껍데기에 발을 베었다. 악! 피피나! 피를 본 아이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아무도 감히 다친 아이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늘 교실 구석에서 말을 더듬던 서진우가 움직였다. 자, 잠깐만. 그렇게 막 움직이면 더 빠져. 그는 심하게 말을 더듬었지만 행동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엎드려서 자신의 몸무게를 뻘에 넓게 분산시키는 시범을 보였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던 기다란 나뭇가지를 주워 다친 학생에게 건네며 끌어당길 수 있도록 했다. 어릴 적부터 바다에서 살며 몸으로 익힌 갯벌에서 살아남는 지혜였다. 강바다는 그 모든 광경을 팔짱을 낀 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결국 단 한 명도 깃발에 닿지 못한 채 아이들은 엉망진창이 되어 출발점으로 돌아왔다. 온몸은 뻘투성이가 되었고 탈진하여 바닥에 주저앉았다. 강바다는 그런 아이들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전원 실패. 패배의 맛이 어떤가? 아이들은 대답이 없었다. 너희는 오늘 3가지를 증명했다. 첫째, 너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 둘째, 너희는 팀으로도 이기지 못하는 오합지졸이라는 것.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너희 중 단 한 명은 전우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몸을 던질 줄 아는 해병의 자격이 있다는 것. 그녀의 시선이 서진우에게 향했다. 아이들의 시선도 모두 그에게로 쏠렸다. 서진우는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다. 오지혁은 그런 서진우를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다. 학교로 돌아가서 너희 몸에 묻은 이 패배의 흔적들을 깨끗이 씻어내도록. 그리고 생각해라.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지.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다. 뻘과 땀으로 뒤범벅이 된 몸보다 패배라는 단어가 주는 치욕과 무력감이 더 무겁게 그들을 짓눌렀다. 강바다가 그들에게 가르친 첫 번째 수업은 지식이 아니라 처절한 자기 객관화였다. 뻘밭 위에 세워졌던 붉은 깃발은 그들이 닿아야 할 목표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보여주는 이정표와도 같았다. 갯벌 훈련의 충격은 아이들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다. 교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의 성격은 달라졌다. 그것은 더 이상 수동적인 반항이나 무기력이 아니었다. 처절한 패배를 경험한 자들의 성찰, 그리고 미지의 교관, 강바다에 대한 경계심과 탐색전이 뒤섞인 팽팽한 긴장감이었다. 오지혁은 며칠 동안 말이 없었다. 갯벌에서의 완벽한 패배는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늘 자신이 이 바닥의 강자라고 생각했다. 힘과 돈으로 다른 아이들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자연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서진우의 침착함 앞에서 자신의 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밤마다 자신의 작은 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검은 항구를 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집은 항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낡은 연립주택 2층이었다. 빚을 갚기 위해 원양어선을 타러 간 아버지를 대신해 그는 어린 2 동생을 돌봐야 했다. 그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은 자신의 유흥비가 아니라 동생들의 분유값과 월세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악행은 어른 흉내를 내며 가족을 지키려는 소년 가장의 위태로운 몸부림이었다. 한편 강바다는 갯벌에서 사용했던 훈련 장비들을 정리해야 했다. 그녀는 그 일을 서진우에게 맡겼다. 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단둘이 있을 시간이 필요했다. 이걸 저 혼자 다요? 서진우는 말을 심하게 더듬으며 놀랐다. 그래. 할 수 있겠나? 강바다는 그를 재촉하지 않았다. 그의 말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그것은 서진우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경험이었다. 사람들은 늘 그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외면했다.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어른은 강바다가 처음이었다. 둘은 말없이 뻘이 묻은 로프와 부표를 닦았다. 강바다는 가끔씩 그에게 필요한 도구를 건네주며 짧게 말했다. 수고한다. 거의 다 됐다. 그 짧은 말들이 서진우에게는 그 어떤 긴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늦게까지 교무실에 남아 서류 작업을 하던 강바다는 교정을 순찰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다. 학교 건물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지만 복도 끝 낡은 음악실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피아노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구지? 그녀는 조용히 음악실로 다가갔다. 그리고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숨을 멈췄다.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서진우였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낮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맑고 깊은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구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그것은 오래된 가요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로 불리는 노래는 항구 도시의 짙은 애수와 바다 사나이의 거친 슬픔을 담아듣는 이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의 말더듬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는 음악 안에서 비로소 완벽하게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다. 강바다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의 노래를 끝까지 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몇 해 전 동해안에서 있었던 한미연합 상륙 훈련.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파도가 높아지며 한 대의 상륙용 고무보트가 뒤집혔다. 어둠과 폭우 속에서 대원들은 흩어졌다. 강바다는 필사적으로 구조 작업을 지휘했다. 하지만 결국 한 명의 어린 해병을 찾지 못했다. 며칠 뒤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그 어린 해병. 그는 부대의 분위기 메이커였다. 훈련이 힘들 때마다 낡은 기타를 치며 구성진 뱃노래를 불러 동료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곤 했다. 그의 마지막 모습도 거친 파도와 싸우며 동료들을 향해 노래를 부르던 모습이었다고 생존자들은 증언했다. 강바다는 그 병사의 연결식에서 차마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 지휘관은 부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그녀는 책임을 지고 군복을 벗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리고 지금 이 낯선 항구 도시의 낡은 음악실에서 그녀는 죽은 그 병사의 노래를 다시 듣고 있었다. 서진우의 목소리에 그 병사의 얼굴이 겹쳐졌다. 강바다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는 서진우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저 녹슨 항구의 슬픈 노래를 언젠가는 희망의 노래로 바꾸어 놓겠다고.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한 소년의 닫힌 입을 열고 그의 영혼에 깃든 노래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것.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혹독한 임무가 될 터였다. 갯벌에서의 처절한 패배 이후 3학년 4반의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아이들은 더 이상 강바다를 향해 섣불리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방식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현실 그 자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실이 오히려 아이들을 기묘한 침묵 속으로 몰아넣었다. 강바다는 며칠간 아이들에게 아무런 훈련이나 과제를 내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스스로의 패배를 곱씹을 시간을 주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의 충격만으로는 부족하며 스스로의 내면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강바다는 교실에 들어서며 종이 한 장을 게시판에 붙였다. 그것은 목포시 청소년 문화예술제 참가 요강이었다. 한 달 뒤 시에서 주최하는 축제가 있다. 3학년 4반은 이 축제에 참가한다. 아이들은 무기력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희가요? 저희 같은 놈들이 무슨 축제입니까? 가서 싸움이나 하지 말라고 하면 다행이게요. 종목은 합창이다. 강바다의 그 한마디에 교실은 폭탄을 맞은 듯한 반응을 보였다. 경악, 불신, 그리고 이내 참을 수 없다는 듯한 폭소가 터져나왔다. 합창? 지금 우리 보고 노래를 부르라고요? 차라리 갯벌에서 뒹구는 게 100번 낫겠소.
하다 이젠 별짓을 다 시키네. 오지혁은 책상을 걷어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것을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거친 항구 도시의 문제아들에게 합창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계집애들 같은 짓으로 여겨졌다. 선생님, 장난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릴 지금 웃음거리로 만들 작정이에요. 강바다는 아이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스피커에 연결했다. 그리고 파일을 재생했다. 교실 안 스피커를 통해 믿을 수 없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깊고 맑으면서도 항구에 짙은 슬픔과 한을 담은 목소리. 아이들은 순간 조용해졌다. 그 노래가 가진 압도적인 힘에,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노래가 끝나자 강바다는 교실 구석에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서진우를 가리켰다. 이것이 우리의 비밀 병기다. 아이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늘 말을 더듬고 존재감 없이 구석에 박혀있던 서진우에게 저런 목소리가 숨겨져 있었다니. 서진우가 솔로를 맡는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목소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창이 되어줄 코러스다. 강바다는 아이들 앞에 하나의 거래를 제시했다. 이번 축제에서 3위 안에 입상한다면 너희 전원의 생활기록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내 지휘관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사용해 너희 인생에 다시 없을 가장 빛나는 한 줄을 적어주겠다. 대학 추천서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겠지. 아이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들에게 생활기록부는 이미 포기한 종이 조각이었지만 대학 추천서보다 강력한 무기라는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하지만 만약 입상에 실패한다면 그녀는 교실 전체를 둘러보았다. 나 강바다는 그 즉시 너희의 담임 자리에서 물러나 이 학교를 떠나겠다. 교실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판돈으로 걸었다. 아이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녀를 믿고 불가능한 도박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그녀를 학교에서 쫓아내고 다시 예전의 무기력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오지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강바다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녀가 건 제안의 무게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진우의 노래가 그의 마음 한구석을 알 수 없는 힘으로 뒤흔들고 있었다.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오지혁의 그 한마디에 길고 길었던 침묵이 깨졌다. 그는 이 도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강바다를 믿어서가 아니었다. 만약 실패하면 그녀를 합법적으로 이 학교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렇게 3학년 4반의 기상천외한 합창단이 결성되었다. 그날 방과 후 아이들은 난생 처음으로 음악실에 모였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기대감 대신 어색함과 적애, 그리고 불신만이 가득했다.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그들의 첫 번째 연습이 곧 시작될 참이었다. 파도의 길목에서 그들은 또 한 번의 예측 불가능한 항해를 시작하고 있었다. 3학년 4반 합창단의 첫 연습은 재앙 그 자체였다. 아이들은 악보를 볼 줄도 몰랐고 음정과 박자는 제멋대로였다. 음악실은 아름다운 화음 대신 비명과 소음이 뒤섞인 시장 바닥으로 변했다. 야, 너 지금 일부러 음정 틀리냐? 내 목소리가 더 재수 없거든. 특히 오지혁의 무리는 연습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그들은 일부러 기괴한 소리를 내거나 다른 아이들의 노래를 비웃으며 분위기를 망쳤다. 그들의 중심에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서진우가 있었다. 모두의 기대 어린 시선 앞에서 그는 다시 입이 얼어붙었다. 그 아름답던 목소리는 간대없고 말할 때보다 더 심한 더듬거림만 반복될 뿐이었다. 저 노래가 안 나와요. 에이, 뭐야. 김샜네. 저 새끼 믿고 합창하자는 거였냐? 오지혁의 비아냥에 아이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프로젝트는 시작과 동시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강바다는 음악교사를 부르는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노래는 목으로 하는 게 아니다. 뼈로 하는 거다. 온몸으로 소리를 뱉어내는 거란 말이다. 그녀는 아이들을 운동장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해병대에서 기초 체력 및 담력 훈련으로 사용하는 복식 호흡과 발성 훈련을 시작했다. 숨을 들이마실 땐 배를 풍선처럼 부풀린다. 내쉴 땐 배꼽이 등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모든 공기를 끝까지 밀어내. 그 힘으로 소리를 지르는 거다. 지금부터 저 앞에 유달산을 보고 자기 이름을 고함친다. 목소리가 산 중턱까지 닿지 않는 놈은 운동장 50바퀴다. 실시.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이없어 했지만 그녀의 불호령에 마지못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아, 권시우. 그것은 노래 연습이라기보다 차라리 고문에 가까웠다. 하지만 며칠간의 혹독한 훈련 끝에 아이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그들의 목소리에 힘이 붙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내는 법을 몸으로 깨닫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오지혁의 방해는 계속되었다. 그는 이 합창놀이가 자신의 구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이 노래에 정신이 팔린 사이 자신의 도박 사이트 수입이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진우를 따로 불러내 협박했다. 야, 서진우.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개고생인 줄 아냐? 당장 노래 못하겠다고 해. 안 그러면 내 그 잘난 목소리 평생 못 쓰게 만들어줄 테니까. 서진우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다시 움츠러들려던 순간 뜻밖의 인물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갯벌 훈련 때 발을 다쳤던 김철민과 그동안 오지혁의 눈치만 보던 몇몇 아이들이었다. 그만해라, 지혁아. 진우 노래는 진짜 멋지다고.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단 말이다. 그것은 작은 반란이었다. 하지만 오지혁의 절대 권력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오지혁은 당황했다. 자신을 배신한 아이들과 여전히 공포에 떨면서도 자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서진우. 그의 왕국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강바다는 오지혁을 따로 교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그의 불법 도박 사이트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최근 3학년 4반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였다. 자녀가 최근 학교 생활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다는 문항에 과반수가 넘는 부모들이 그렇다고 응답해 있었다. 심지어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요즘 집에서 자꾸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지 라는 주관식 답변을 남기기도 했다. 내가 아이들에게서 빼앗아간 돈은 그 부모들이 자식에게 맛있는 거 하나 더 사주려고 굳은 일 마다 않고 번 돈이다. 강바다는 차갑게 말했다. 너는 내 동생들의 분유값을 벌기 위해 다른 집 동생들의 웃음을 빼앗고 있는 거다. 이게 내가 말하는 생존이냐? 그건 생존이 아니라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이나 하는 짓이다. 기생충. 그 한마디가 오지혁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자신과 똑같이 힘든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그 가족들을 희생시키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핏기가 가셨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명분과 자기 합리화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바다는 그의 주먹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직접 공격했다. 오지혁은 며칠 동안 유령처럼 지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도박 사이트를 폐쇄했고 아이들에게 빌렸던 돈을 돌려주기 시작했다. 연습 시간에 더 이상 방해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는 교실 맨 뒤편에 서서 마치 관객처럼 다른 아이들을 지켜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합창단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가장 큰 저항이 사라지자 아이들은 비로소 연습에 집중할 수 있었다. 합창단의 가장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은 선곡이었다. 아이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건전가요나 클래식 명곡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이런 노래는 도저히 감정이입이 안 돼요. 강바다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이 도시 목포의 한과 서름을 상징하는 노래, 목포의 눈물이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처음에는 아이들도 반신반의했다. 너무 낡고 구슬픈 노래라고 생각했다. 선생님, 이건 저희 할아버지들이나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이 노래로 어떻게 축제에서 상을 타요?
이것은 그냥 노래가 아니다. 이 도시의 역사고 너희 부모님과 할아버지 세대의 삶 그 자체다. 너희가 이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있을 때 너희는 비로소 이 도시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다. 강바다는 아이들을 이끌고 교실 셔틀버스를 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은퇴한 어부들과 항만 노동자들이 모여 소일거리를 하는 부두 근처의 한 복지 회관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무대 위에 세우고 어르신들 앞에서 목포의 눈물을 부르게 했다. 아이들의 서툰 노래는 어르신들의 비웃음을 샀다. 에잉, 저것들은 노래를 입으로만 부르는구먼. 노래는 가슴으로 불러야지. 그때 강바다의 신호에 맞춰 서진우가 솔로 파트를 시작했다. 그의 깊고 애절한 목소리가 복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비웃음과 소음이 멎었다. 어르신들은 넋을 잃고 그의 노래에 빠져들었다. 노래가 끝나자 한 늙은 어부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저놈 목소리에 내 젊은 시절이 다 들어있구먼. 짠물에 쩔어 살던 우리 인생이여. 그 어르신을 시작으로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풍랑과 싸우며 가족을 그리워했던 밤들, 만선의 기쁨과 어획량 감소의 절망이 교차하던 항구의 살.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은 목포의 눈물 가사 하나하나에 담긴 진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은 아이들의 노래 선생님이 되어주었다. 그들은 기술적인 기교 대신 노래의 한과 정을 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아이들은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자신들의 뿌리와 연결되는 강렬한 경험을 했다. 축제를 며칠 앞둔 마지막 연습날. 아이들은 유달산이 보이는 바닷가에 모였다. 그들은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었다. 파도 소리에 맞춰 부르는 그들의 합창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목포의 거친 바다와 그 바다를 닮은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서진우의 솔로가 절정에 달했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프기만 한 노래가 아니었다. 모든 슬픔을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려는 강인한 의지가 담긴 희망의 노래였다. 맨 뒷줄에 서 있던 오지혁이 자신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고작 돈 몇 푼이 아니라 자신과 친구들이 발 딛고 선 이 도시의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바다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해병대식 훈련과 항구 도시의 한이 뒤섞여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장 특별한 합창단이 탄생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심판의 날을 향해 마지막 앵커를 올릴 준비를 마쳤다. 목포시 청소년 문화예술제 당일. 축제가 열리는 시민문화체육센터의 대기실은 전쟁터와도 같았다. 다른 학교 합창단들은 번쩍이는 단복을 맞춰 입고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마지막 발성 연습에 한창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낡고 해진 교복 차림의 목포 항만고 3학년 4반 아이들은 마치 잘못 흘러들어온 이물질처럼 보였다. 저것들 뭐여? 항만고 깡패들이 여기까지 웬일이래? 노래 부르러 온 게 아니라 깽판 치러 온 거 아니여? 주위의 비웃음과 경멸 어린 시선이 아이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역시 우리는 안 돼. 아이들의 얼굴에 다시 예전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전원 내 눈 봐라. 강바다의 목소리가 아이들의 불안을 갈랐다.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정면의 포탄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공포다. 너희를 비웃는 저들의 시선과 싸워라. 너희는 노래를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너희의 존재를 증명하러 이 항구의 진짜 목소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러 이 무대에 서는 거다. 기죽지 마라. 너희 뒤에는 내가 있다. 그녀의 말은 아이들의 흔들리는 마음에 닻을 내렸다. 하지만 가장 큰 위기는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찾아왔다. 팀의 비밀 병기 서진우가 극심한 무대 공포증으로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것이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다시 말을 심하게 더듬기 시작했다. 서 선생님, 저 도저히 무서워서. 진우야, 정신 차려. 아이들은 패닉에 빠졌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지혁이 나섰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비열한 조롱꾼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리더의 얼굴을 하고 공포에 떠는 서진우의 어깨를 힘껏 붙잡았다. 야, 서진우. 괜찮다. 내 말 들어. 그는 서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칠지만 진심 어린 힘이 실려 있었다. 네 뒤에는 우리가 있다. 우리가 네 방패라고 했자녀. 니는 그냥 눈 감고 우리가 연습했던 저 바다만 생각해라. 파도가 아무리 거칠게 쳐도 우리가 네 배 꽉 붙잡아 줄 테니까. 너는 그냥 네 가슴에 있는 그 노래만 꺼내면 돼. 알겠냐? 오지혁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약속이나 한 듯 서진우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두드리고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목포의 눈물 전주를 허밍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서툰 화음은 혼자가 아니라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 서진우의 떨리는 심장을 감쌌다. 서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닌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다음은 목포 항만고등학교 3학년 4반입니다. 사회자의 외침과 함께 그들이 무대 위로 올랐다. 관객석은 술렁였다. 합창단이라기엔 너무나 거칠고 정돈되지 않은 모습. 여기저기서 실소가 터져나왔다. 음악이 시작되고 서진우가 마이크 앞에 섰다. 강당 전체가 숨을 죽였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첫 소절이 터져나왔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그것은 노래가 아니었다. 한이었다. 짠 내 나는 항구의 바람과 거친 파도와 싸우며 살아온 사람들의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꺾이지 않았던 강인한 생명력 그 자체였다. 관객들은 순간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이어 아이들의 코러스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기술적으로는 엉망진창이었다. 음정이 틀리고 박자가 어긋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어떤 합창단도 흉내낼 수 없는 진정성이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갯벌의 질척함과 운동장의 땀방울과 서로를 향한 불신과 마침내 하나가 되었던 화해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다.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관객석 여기저기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특히 자리에 앉아있던 백발의 노인들은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쳤다. 3학년 4반 아이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도시의 잊혀진 영혼을 무대 위로 불러내어 모두의 가슴을 울리는 거대한 포효를 토해낸 것이었다. 노래가 끝나고 강당은 잠시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이내 그 침묵을 깨고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감동과 존경을 담은 진심 어린 환호였다. 그날 3학년 4반은 1등 상을 타지 못했다. 대상은 완벽한 기술과 화려한 기교를 자랑한 서울의 한 예고 합창단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값진 심사위원 특별상과 관객상을 받았다. 심사위원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심사평을 남겼다. 기술은 감동을 이길 수 없고 감동은 진심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학생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이들은 상패를 들고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웃었다.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승리의 맛을 보았다. 그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편견을 이기고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승리였다. 축제의 성공은 3학년 4반 아이들에게 지역의 영웅이라는 낯선 칭호를 안겨주었다. 지역 신문과 방송은 연일 그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보도했고 아이들은 동네 어른들의 따뜻한 격려와 칭찬 속에서 난생 처음으로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축제의 열기는 금세 식었고 그들의 눈앞에는 여전히 막막한 현실과 불투명한 미래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 지역 뉴스 속보가 도시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오늘 오후 태평양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시 소속 원양어선 해진호가 갑작스러운 태풍에 휘말려 통신이 두절되었으면 현재까지 위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진호. 목포항을 기점으로 하는 몇 안 되는 원양어선 중 하나. 아이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불안은 오지혁의 아버지가 바로 그 배의 1등 항해사라는 사실을 모두가 떠올리는 순간 끔찍한 현실이 되었다.
오지혁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며칠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의 집은 실종 선원 가족들과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겨우 되찾았던 희망, 이제 막 시작해 보려던 새로운 삶의 다짐. 그 모든 것이 아버지를 태운 배와 함께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실종된 것이었다. 그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는 찾아온 친구들을 향해 다 꺼져. 너희들이 뭘 안다고 위로하는 척이야. 라며 소리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술을 마셨다. 갯벌에서 노래에서 겨우 하나가 되었던 3학년 4반의 유대감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의 비극 앞에서 속절없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 아이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은 한 번도 친구의 이런 큰 불행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워본 적이 없었다.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들을 이끈 것은 뜻밖에도 서진우였다. 서진우는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았다. 위기의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는 용기를 내어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이대로 지혁이를 혼자 둘 수는 없어. 그의 말에 아이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어설픈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다. 요리를 잘하는 여학생은 지역의 어린 동생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날랐다. 힘이 센 남학생들은 기자들과 구경꾼들로부터 지역의 집을 지키는 인간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지역의 곁을 맴돌며 그저 침묵으로 존재만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강바다는 그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었다. 위기 상황을 지휘하는 지휘관 그 자체였다. 그녀는 해병대 시절의 인맥을 총동원해 해군과 해경의 수색작전본부와 직접 연락선을 구축했다. 그녀는 매일 지역의 집을 찾아가 실종 선원 가족들에게 현재 수색 상황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알기 쉽게 브리핑했다. 현재 수색 함대가 예상 실종 해역의 3구역을 집중 수색 중입니다. 기상 악화로 헬기 투입은 어렵지만 내일 새벽부터는 잠수정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헛된 희망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정보 속에서 가장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며 공황 상태에 빠진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질서와 안정을 찾아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가 싸우고 있는 것은 태풍이나 바다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절망과 불확실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기적을 바라던 모두의 희망을 비웃듯 태평양 먼바다에서 해진호의 잔해 일부가 발견되었다. 생존자는 없었다. 오지혁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울지 않았다. 그는 모든 감정이 마비된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창밖의 항구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전쟁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해진호의 모든 선원이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되자 목포항은 거대한 슬픔에 잠겼다. 찢어지는 곡소리와 망연자실한 탄식이 항구의 짠 바람을 타고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다. 오지혁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그림자처럼 말없이 자리를 지켰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워 보였지만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장례가 끝나고 아이들은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들이 이룬 모든 것이 거대한 비극 앞에서 한낱 모래성처럼 느껴졌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오지혁이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슬픔을 삼키고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단단한 눈빛이었다. 우리 아버지 그리고 다른 아저씨들을 이렇게 보내드릴 순 없다. 그의 제안에 따라 3학년 4반 아이들은 희생된 모든 선원들을 위한 시민 추모제를 열기로 했다. 그것은 누가 시킨 일이 아니었다. 그들이 이 도시의 아들딸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권시우는 특유의 통솔력으로 추모제 준비위원회를 조직했다. 아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시청과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내고 지역 상인들의 후원을 받아 추모 재단과 현수막을 만들었다. 이세아는 자신의 컴퓨터 실력을 이용해 희생된 선원들의 생전 사진과 영상들을 모아 추모 영상을 제작했다. 추모제 당일 목포항 제1부두는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모여든 수천 명의 시민들로 가득 찼다.
검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질서 유지를 하고 유가족들을 부축하며 자리를 안내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철없는 문제아들이 아니었다. 슬픔을 딛고 일어선 믿음직한 젊은이들이었다. 추모제의 마지막 순서. 3학년 4반 합창단 전원이 제단 앞에 섰다. 서진우가 앞으로 나섰다. 반주도 없이 그의 목소리가 부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목포의 눈물. 이번에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축제의 환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남겨진 자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돌아오지 못한 넋들을 떠나보내는 진혼곡이었다. 서진우의 목소리는 아버지의 죽음을 겪으며 한 뼘 더 깊어져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는 거대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그의 노래에 맞춰 3학년 4반 아이들의 합창이 더해졌다. 그들의 노래는 이내 부두를 가득 메운 시민들의 거대한 합창이 되었다. 항구는 거대한 눈물의 노래에 휩싸였다. 노래가 끝났을 때 오지혁은 울지 않았다. 그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그는 바다를 향해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으로 그의 긴 애도는 끝났다. 그는 이제 살아남은 자의 몫을 다해야 했다. 그 사건 이후 아이들은 놀랍도록 성숙해졌다. 죽음이라는 가장 큰 현실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깨달았다. 오지혁은 아버지의 보험금과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작은 수산물 유통회사를 차렸다. 그는 더 이상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정직한 땀으로 가족과 친구들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서진우는 실용음악과에 진학하여 이 도시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드는 뮤지션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은 흘러 마침내 졸업식이 다가왔다. 강바다는 교장실로 불려갔다. 그곳에는 해병대사령부에서 온 장성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준장,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네. 이제 그만 복귀하게. 자네를 위해 새로 창설될 해외 파병 전단의 지휘관 자리를 마련해뒀네. 국가가 자네를 필요로 하네. 거부할 수 없는 명예로운 제안.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지난 1년간의 시간들을 떠올렸다. 갯벌의 짠내와 음악실의 피아노 소리, 그리고 항구에 울려 퍼지던 아이들의 눈물 젖은 노래. 그녀는 눈을 뜨고 단호하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복귀할 수 없습니다. 장성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저는 제가 지휘해야 할 새로운 함대의 첫 출항을 이곳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졸업식 날 강바다는 교문 앞에 서서 사회로 나아가는 자신의 부대원들을 마지막으로 배웅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향해 충성,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저마다의 전장으로 향했다. 강바다는 그들이 사라진 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항구가 보이는 언덕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 항구에 남아 또 다른 길 잃은 배들의 등대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귀신 잡는 해병은 이제 아이들의 마음속 절망을 잡아주는 사람 잡는 교사가 되어 이 항구와 영원히 함께할 터였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